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정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를 지나면서 어떤 세력이 등장한 게 조선 정치에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사림이라는 세력이 등장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림은 이 신진사대부들 중에 일부.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온건파 사대부가 있었죠.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자,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 조선 건국하는데 온건파 사대부들은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의 관직에 올라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가 버린 거야.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야은 길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 멸망한 뒤에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학문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했는데 이 후학을 양성했다라는 게 제자를 키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로 사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림의 계보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람은 바로 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지. 왜 김종직이 중요하냐면 김종직 때 당시 조선의 왕이 성종이었는데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훈구파라고 함은 세조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야. 근데 이 사람들이 세조 다음 왕인 성종 때도 이들이 고위 관직을 역임하면서 세력이 강하니까 성종이 훈구가 너무 강하니까 얘는 좀 견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른 게 이 사림이고 그 중에서도 김종직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지. 자, 이 사림을 등용해서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3사의 언론기관에 사림을 등용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3사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의정부나 육조 같은 권력기관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특화된 기관이 이 3사기 때문에 사림을 데려다가 훈구를 견제하는 데는 당연히 3사에다 집어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자, 그래서 사림은 이 성종의 목적에 걸맞게 이 향촌자치 왕도 정치를 추구하면서 훈구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그냥 뭐 훈구들도 곱게 넘어가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다투는 와중에 이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을 공격해서 사림들이 다수 화를 잇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화라고 부릅니다. 주요 사화는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요 네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무오사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 훈구 세력이 김종직이 지은 조의 제문을 구실로 살인파를 숙청하였다. 자, 이 조의 제문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 자, 그리고 김종직이 누군지는 아까 나왔죠. 사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조의 제문의 문제는 뭐냐면 세조를 비판했다라는 거야. 세조가 왕이 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었기 때문에 연산군이 성종의 다음 왕이었던 연산군이 세조의 즉위를 비판한다? 사림 너희들이 이건 반역이야 이러고 이제 사림들을 대거 몰아낸 사건이 무오사화인 거지. 그리고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비가 된 폐비윤 씨인데 이 폐비윤 씨가 관련된 사건, 폐비윤 씨가 폐비돼서 사약 먹고 죽은 사건을 빌미로 해서 연산군이 당시에 향락을 즐기고 정치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걸 비판하는 살인파 그리고 살인파뿐만 아니고 훈구파까지 막 몰아내고 화를 입은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 두 개의 사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연산군이 물러난 다음에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만드는데 자, 왕을 또 중종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훈구 세력이 또 나타났겠지. 얘는 공신 세력이니까. 그래서 이 중종은 또 훈구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또 얘네를
견제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중종이 살림 세력을 대거 등용했는데 성종이 살림 세력을 등용한 이유와 똑같은 거지. 근데 이 당시 살림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조광조였는데 이 조광조는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은 두 가지가 유명한데 혈량가와 미운삭제가 유명합니다. 자, 혈량가는 뭐냐면 조광조가 자기 혼자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중종에게 자기와 같은 살인들을 많이 등용해야 된다. 어떻게 등용을 하느냐? 자기가 추천하는 인재들을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등용을 해달라. 그게 바로 혈량가입니다. 그러니까 혈량가를 통해서 어떤 걸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살인을 대거 등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사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광조 아래기를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천거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 살인들이었겠지. 그래서 이들을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뽑으십시오 하는 게 혈량가라는 거야. 자, 위운삭제는 뭐냐면 자, 훈구 세력이라는 거는 결국 공신 세력이잖아. 근데 조광조가 보니까 공신이 아닌데 공신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중종반정의 공신을 조사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공운을 삭제한다. 이게 바로 위운삭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중종이 즉위할 때 공신 반열에 오른 전국 공신이 모두 100명이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을 세운 게 아니고 공을 안 세운 사람들도 공신들의 친구라는 이유로 막 올라갔다라는 거야. 이걸 삭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위운삭제지. 그러면 위운삭제가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훈구파의 세력이 약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조광조가 요 혈랑가와 위운삭제를 주장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에 부담을 느낀 훈구 세력은 당연히 여기에 반발을 했고, 근데 천만 뜻밖에도 중종도 이제 조광조에게 부담을 느꼈어. 왜? 그 이유는 선생님이 추측을 하건대 이 중종은 조광조를 부른 이유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을 텐데 막상 조광조를 불러서 개혁 정치를 하다 보니까 조광조의 권위가 엄청 높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종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더 존경받고 입지가 넓어진 조광조를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은 또다시 사화를 당하게 되는데 이게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화는 을사사화인데 을사사화는 인종과 명종을 둘러싸고 이 외척 간의 다툼에 이 살인이 휘말려서 일어난 사건이 왕위계승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야. 근데 왕위계승 때문에 일어났는데 왜 살인이 휘말렸느냐? 자, 인종이 첫째고 둘째가 명종이란 말이야. 살인들은 명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살인은 인종이 왕이 되는 걸 지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인종이 왕이 됐어. 그래서 살인이 이겼는 줄 알았는데 대윤과 살인이 이겼는 줄 알았는데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명종이 왕이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명종 쪽 세력에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명종의 외척인 대윤 세력이 인종의 외척과 인종의 즉위를 지지한 살인들을 몰아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옆에 있는 글을 잘 읽어보면 어떤 사건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소윤파, 대윤파 이렇게 나오는데 소윤파가 명종 쪽. 왜냐하면 왜 소윤대윤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외갓집이 다 윤씨야. 구별을 해야 되잖아. 둘 다 윤씨니까. 그래서 인종이 형이고 명종이 동생이니까 형네 쪽 윤씨다 그래서 대윤이라고 부르고 동생 쪽 윤씨다 그래서 소윤이라고 불렀다. 이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살인이 이렇게 4번씩이나 사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훈구를 다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서원과 향약 덕분이야. 자, 서원은 살인을 양성하는 학교란 말이지.
그래서 사화로 아무리 살인을 많이 죽여도 몇 년만 지나면 서원을 졸업한 살인들이 우르르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화를 아무리 일으켜도 소용이 없어. 살인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살인들이 이미 지방은 다 장악한 상태라는 거지. 뭘 통해서? 향약을 통해서 지방은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살인들은 세력을 계속 키워갔고 사화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명종 다음 왕인 을사사화 때 왕이었던 명종 다음 왕인 선조 때에 들어서는 이들이 전국을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살인이 또 갈라지게 되지. 붕당이 출현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붕당은 왜 출현했느냐?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래.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을 둘러싸고 살인들 사이에서 누가 이조전랑을 하느냐 하고 다툼이 일어났고, 이조전랑은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이 살인들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싸웠냐면, 첫 번째, 자, 이조전랑이 하는 일은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살인들은 3사를 통해서 조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3사라는 관직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지. 자, 두 번째,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이조전랑을 한 사람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편에서 이조전랑이 나와버리면 영원히 자기네 편만 추천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싸운 거지. 그래서 이 살인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동인, 또 하나는 서인, 요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 말고 또 다른 입장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전에 권력을 휘둘렀던 척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배제시켜버리자. 다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주장한 게 동인이야. 그리고 주로 이황의 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인은, 야, 척신도 다 같은 척신이 아니잖아. 살인에 우호적이었던 착한 척신이 있는데 얘네들은 포용을 하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성원의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동인 서인으로 갈라졌는데, 자, 그래서 1575년에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집니다. 이유는 이조전랑 임명 문제와 척신정치 청산 문제 때문이었지. 자, 그러다가 동인과 서인이 맞서 싸웠는데 동인이 두 개로 갈라져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집니다. 왜? 북인은 서인에 대해서 계속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었고, 남인은 서인에 대해서 좀 온건한 대응을 주장했기 때문에 두 개로 의견 차이로 또 갈라졌단 말이야. 자, 그러다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을 하게 되고, 광해군 때 북인은 집권을 하게 되고, 남인과 서인은 칼을 갈고 있다가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북인을 몰락시키고, 인조반정은 서인이 주도해.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살짝 참여를 해서 이 두 개의 당파가 이제 이후에 북인을 몰아낸 다음에 인조반정 이후, 그러니까 인조 때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을 했다. 그리고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한 인조반정이 터지면서 광해군은 폐위가 되고 인조가 즉위하게 됐다는 거지. 북인은 그 다음에 뭐 복구가 안 돼.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붕당 정치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서인과 남인은 초기에는 같은 동지이기도 했으니까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남인은 애초에 서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서인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남인한테 자리를 좀 준단 말이야.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존하던 서인과 남인이 또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성 논쟁이라고 불러. 자, 예성 논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자, 현종 때 일어났는데, 자, 현종 전의 왕이 효종인데, 효종은 인조의 아들입니다. 자,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했던 상황이지. 그러다가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계속 공존하고 있었던 말이야. 근데 예성 논쟁이 현종 때 터지게 되었다는 거지. 자, 왜 싸웠냐면 여기에 적혀있어. 효종과 효종비, 왕비가 죽은 뒤에
자, 이들의 새어머니였던 자이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인조가 왕이 됐었고 그 다음이 효종이 왕이 됐었지.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현종이 왕이 됐을 거야. 자, 근데 현종이 딱 즉위했을 때 당연히 현종이 즉위했다는 얘기는 효종은 죽었다는 얘기잖아. 효종이 죽었는데 인조는 당연히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단 말이야. 인조의 부인이었던 자이대비가. 자이대비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셈인데 옛날에는 아들이 죽어도 상복을 입었단 말이지. 근데 이 자이대비가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야. 이게 1차 예성입니다. 예성이 두 번 터지는데 2차 예성은 왜 터지냐면 효종의 부인이었던 인선왕후 이 사람이 이제 또 죽는 거야. 1674년에. 이때도 자이대비는 살아있었어. 이번엔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또 이 며느리가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예성부터 살펴보자면 자, 효종이 죽은 이후에 효종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되냐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왜 싸움이 되냐? 옛날에는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에 따라서 상복 입는 기간이 좀 달랐다는 거야. 근데 서인 쪽 입장이랑 남인 쪽 입장이 달라. 자, 서인이 봤을 때는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다. 자,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고 둘째 아들이 효종인데 둘째가 죽었으니까 둘째가 죽었을 때 입는 1년짜리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게 서인의 주장이었어. 아주 심플하죠. 근데 남인 쪽 생각은 달랐단 말이야. 효종이 둘째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적장자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왕위는 첫째 아들 적장자만 왕이 될 수 있는 게 법칙이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남인은 이렇게 따지는 거지. 서인 니들 말처럼 효종이 둘째 아들인데 소현세자 아들들이 얘네 둘은 죽었지만 3명 중에 이석견은 살아있단 말이야. 야, 니네 말대로라면은 소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효종이 둘째라고 니네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얘가 왕이 됐어야 되는 거고 얘가 왕이 된 건 잘못됐다는 얘기냐? 얘 둘째는 또 어떻게 왕이 된 거야? 지금 적장자가 살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남인 쪽에서는 효종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3년짜리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서인은 송시열, 특히 송시열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송시열의 주장이 그랬어. 아들이긴 하지만 적장자가 아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서인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송시열 말을 그대로 전했다가는 우리 서인 다 죽는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소현세자 아들이 살아있어. 얘가 진짜 따지고 보면 적장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더해서 효종이 둘째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소현세자 아들이 왕을 시키지 왜 둘째인 효종이 왕이 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역모로 엮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서인 쪽에서는 1년 입긴 입혀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면 장남이건 차남이건 모두 1년복을 입히는 책을 찾아서 그 책대로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그게 경국대전이었을 거야. 자, 남인 쪽 입장은 당연히 3년 입어야 된다라는 거겠지. 한마디로 왕이 됐으니까 적장자 대우를 해주라는 거고 윤선도는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 송시열은 효종을 왕 취급도 안 하고 있다. 왜? 얘가 둘째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 싸움이 된 거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상복을 입는 기간 가지고서는 아주 유치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왕위 계승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1차 예성은 그냥 우야무야 넘어갔어. 서인이 입자는 대로 1년을 입었는데 자, 2차 예성이 터져버린 거지. 왜? 효종의 부인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자이대비는 또 살아있단 말이지. 자, 이번엔 며느리야. 며느리가 좋은데 상복을 얼마나 입을 거냐. 자, 그럼 효종의 부인인 인선왕후가 첫째 며느리냐 둘째 며느리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서인은 또 이렇게 주장. 9개월만 입으면 된다. 둘째 며느리는
9개월 입었나 봐. 9개월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왕이 직접 나섰어. 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둘째 며느리냐? 첫째 며느리 대우해야지. 1년복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2차 예송은 남인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권력 다툼을 아주 제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종 때 이 예성 논쟁을 통해서 동인 서인이 본격적으로 다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예송을 계기로 남이 집권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의 생각 차이가 있었다는 거지. 자, 생각 차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인은 왕이라고 별거 없어. 일반 사대부랑 같이 취급을 하면 되지. 야,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을 둘째라고 얘기한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는 게 서인이고, 남인은 왕은 원래 적장자만 하는 거니까 왕이 된 사람은 적장자 대우를 해줘야 된다.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지 이 사람들아. 이게 남인의 입장이라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현종, 우리가 현종 때까지 배웠죠. 현종의 아들이었던 숙종이 왕이 되면서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니 뭐겠어?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봅시다. 자, 숙종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국이라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서인과 남인이 서로 간에 대규모 숙청 처형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환국이라고 불러. 자, 그냥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고 서로 숙청하고 처형을 해서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지. 우리가 그 전에 예송 논쟁으로 붕당 정치가 서로 다툼이 심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예송 논쟁 때 아무도 안 죽었단 말이야. 근데 환국을 할 땐 사람이 수백 명씩 죽는단 말이지.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상대 붕당 탄압하고 보복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서로 왼수가 됐기 때문에 상대 붕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지. 권력을 독점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방 살림의 여론인 공론이 이제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만 이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이 총 3번 터지는데, 자, 경신왕국은 남인이 영모로 몰려서 대거 쫓겨나고 서인이 집권한 사건이 경신왕국입니다. 자, 그 전에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죠. 언제? (2차) 예송으로 집권을 했다라고 하지. 근데 이렇게 집권하고 있었던 남인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건이 경신왕국입니다. 자, 기사왕국은 뭐냐면 당시 유명한 여자인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경종을 원자로 책봉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서인이 반대했단 말이야. 숙종 당연히 열받았겠지. 내가 사랑하는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내가 원자로 좀 책봉을 하겠다는데 이걸 반대. 그래서 서인을 쫓아내고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서인이 승리하고 남인이 승리를 하지. 자, 마지막 갑술왕국은 어때? 자, 장희빈으로 인해서 쫓겨난 인현황후를 복위하는 문제로 서인이 남인이 축출한 사건. 자, 인현황후를 복위하는 거는 남인이 반대했겠지 이번에는. 당연히 이번에는 숙종이 남인을 쫓아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냥 쫓아내고 등용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사형을 매겨서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지. 당연히 그 과정이 순탄치 않으니까 정치 기강 혹은 붕당 정치, 이 붕당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단 말이야. 옆에 나오는 문제의 답은 언제겠어요? 승쪽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치? 환국이 어쩌죠. 숙종이 즉위하고 삼평리가 건립됐다.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 환국을 3차례 거치면서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깔끔하게 토론으로 말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죽고 죽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치가 안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환국으로 인해서 뭐 윤우, 허적, 송시열, 김수왕 이런 서인과 남인의 아주 거두들이 다 사형 먹고 목숨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장희빈조차도 싹을 먹고 죽어버렸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환국의 와중에
서인이 분열하게 됩니다. 서인이 또 분열하게 돼. 남인이랑 싸워서 이겼는데 남인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가지고 또 싸웠다는 거야. 자, 노론이라는 세력은 남인에 대한 처분을 강경하게 주장한 당파였고, 소론이라는 세력은 남인을 좀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노론이란 말이야. 그리고 소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노론의 주요 인물은 송시열이 주요 인물이었고, 소론의 주요 인물은 윤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송시열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노론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송시열은 기사왕국 때 사형 먹고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송시열을 종장으로 모시는 노론 입장에서는 남인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윤중은 자연사했어. 윤중은 어째서 자연사가 가능했느냐? 이 사람 관직에 나간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송시열과 윤중의 관계가 좀 재밌는데, 자, 송시열과 윤중은 사실 이게 왜 당파로 갈라졌는지 의문일 정도로 친할 수밖에 없는 사이야. 왜냐면 윤중의 아버지가 윤성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윤성거와 송시열은 완전 절친이야. 그러니까 윤중 입장에서 송시열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스승님이자 아버지 친구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사이가 벌어졌냐면, 우선 윤성거와 송시열 관계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남인이었던 윤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윤성거는 서인이었거든. 송시열도 서인이고 당연히 윤중도 서인이었겠지. 처음에는 윤성거는 자기가 서인이지만 윤후가 참 능력 좋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고 높이 평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송시열이랑 윤후는 진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송시열이 윤성거한테 맨날 따졌단 말이야. 윤후 같은 놈이랑 뭐하러 노냐, 너 그 자식이랑 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윤성거는 야, 윤후가 비록 남인이지만 되게 똑똑하고 생각도 깊어 이렇게 옹호를 했단 말이야. 송시열은 엄청 열받았어. 아니 나랑 싸우는 윤후랑 이렇게 높게 평가해? 윤후야 나야. 그래서 윤성거가 더 이상 송시열에게 윤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윤휴예요. 자, 그러다 윤성거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당시 조선의 풍습에서는 누가 죽으면은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무덤 앞에 비석에 새기는 문장인 묘갈명을 부탁하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나 봐. 그래서 윤증은 누굴 시킬까 하다가 당시 서인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아버지 친구이자 자기의 스승님인 송시열에게 부탁을 했어. 아버지 묘갈명을 스승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시열이 답장이 잘 안 와. 스승님? 이러니까 엄청 대충 쓴 묘갈명을 보내줬단 말이야. 그래서 윤중이 좀 잘 좀 써주세요 이러니까 송시열이 윤성거가 죽고 나서 남긴 글을 송시열이 보게 됐어. 왜냐면 묘갈명을 쓰려면 그 사람이 생전에 쓴 글을 봐야 되거든. 윤휴는 당연히 아버지가 쓴 글을 송시열한테 보내줬는데 송시열이 찬찬히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윤휴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 글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송시열 완전 삔또가 상했어. 그래서 송시열이 묘갈명을 윤중이 자꾸 써달라 그러니까 써서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윤성거는 병자호란테 비겁하게 살아남은 형편없는 놈이다. 그 윤중이 완전 삔또가 상했지. 그래서 윤중과 송시열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윤중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인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지. 윤중을 중심으로 한 소론과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와중에 남인에 대한 처분 문제까지도 겹치니까 소론 노론이 더 많이 싸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붕당 정치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싸우니까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인조 때나 효종, 현종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숙종 때 황국이 터지면서 각 분당은 전혀 서로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 왜?
아, 내가 권력을 안 잡으면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대충 양보가 안 되는 거야. 한쪽이 권력 잡으면 상대방 다 죽여버리잖아. 이건 서인이건 남인이건 노론이건 소론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숙종 때의 이런 정치 상황을 붕당 정치가 문제가 생겼다. 붕당 정치의 변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탕평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탕평 정치라는 게 이런 말이 처음 나온 건 이미 숙종 때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 당시 이 환국으로 인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정치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거지. 그래서 숙종 때 이거 붕당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숙종 때 탕평 정치가 처음으로 제기가 되는데, 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영조와 정종 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해. 왜냐면 숙종 때 말만 한 거야. 왜냐면 숙종 때 탕평책이 됐을 리가 없지. 얘는 말만 해. 말만. 왜냐면 이때 뭐 환국이 터졌는데 뭐. 그치? 얘는 지금 숙종 때는 조선 정치가 완전 뭐 어지럽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거나 다름없고 탕평책이라는 말만 처음 나왔지 이때는 제대로 안 됐고 영조와 정종 때 본격적으로 탕평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영조 정조가 했다라고 얘기하잖아. 얘네 둘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탕평 정치가 처음으로 제기가 됐는데 영조가 탕평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별의별 걸 다 했나 봐. 심지어 탕평채라는 것을 음식까지 예를 들면서 야 이거 뭐 골고루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어야 좋은 거잖아. 당파도 이렇게 섞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탕평론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육성하면서 전국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는 붕당의 근원이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했대. 왜냐면 서원이 원래는 사림에 양성하는 기관이었지만 이 사림들이 붕당으로 갈라진 다음에는 붕당이 양성되는 기관이 됐겠지. 이제 뭐 서인 쪽 서원을 졸업하면 서인이 돼서 나오는 거. 남인 쪽 서원을 졸업해서 나오면 뭐 남인이 나오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서원이 당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영조가 지목을 해서 이 서원을 대규모로 회초를 173개소의 서원을 회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 회철, 서원 혁파, 서원을 없앴다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으면은 흥선대원군만 생각을 하겠지만 흥선대원군 이전에 영조 때도 이 서원을 많이 없앴다라는 거지. 그리고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워서 오고 가는 학생들에게 당파 싸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계속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조의 탕평책은 영조랑 좀 달라. 영조는 아까 봤듯이 탕평파라는 당파를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정조는 그냥 있는 당파를 골고루 등용하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지. 삼상이 오늘과 같은 적은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다. 삼상이라고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이 조선의 재상 3명을 얘기하는데 이 삼상이 오늘과 같은 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뭐 예를 들면 소론, 노론, 남인 다 등용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했다. 자, 그리고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전각이 규장각인데 여기서 이제 능력 있는 선비들을 이 규장각에 채용을 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해줄 세력을 키운 거지. 그리고 초계문 신제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초계문 신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임금님이 관리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을 초계문 신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을 건설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시행하려고 했다. 그래 포인트가 뭐야?
노론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했다. 규장각을 설치했다. 초기 문신제 시행했다. 수원화성 건설했다. 이게 정조 탕평책의 키워드겠지. 자, 그래서 차이는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 영조는 탕평파 중심으로 전국 운영을 했다. 정조는 노론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했고 나머지 서원 정렬했다. 플러스 탕평비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조는 초기문신제, 수원화석 건설, 규장각 설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탕평책은 완벽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탕평책에 한계가 있어. 우리가 나중에 세도 정치를 배우게 될 건데, 탕평책의 한계는 뭐냐? 자,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한 거야. 노론소론 남인이 화해를 한 게 아니고 정조나 영조 같은 강력한 왕들이 싸우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싸우던 거 멈추고 안 싸운 거에 불과했단 말이야. 그리고 왕권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은 부작용으로 정조가 죽은 다음에 세도정지가 나타내는 배경이 됩니다. 왜 이게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냐면, 왕권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게 붕당을 억눌러 버리니까 부작용이 생겼어. 견제 기능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견제 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정조가 죽은 다음에 어린 왕이 즉위하고 외척들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견제 기능을 상실한 붕당 혹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도 왕뿐만 아니고 세도 정치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가 당대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이후에 조선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